우리 교재는 90쪽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이제 전체의 글을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 건데, 간단해요. 일단 각 문단에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대한 단어 수준으로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문단 간의 관계지. 이거 다음에 이게 왜 나왔는지, 그래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글의 구조는 두 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 둘 중에 어떤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나눠주면 되는데, 하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것과 그 다음에 원리 및 과정에 대한 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니까, 읽고 난 다음에 저 둘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아, 내가 글을 적절하게 소화한 거구나, 그렇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90쪽 하단을 보시면 글 전체를 독해하는 방법에서 요약하며 읽는다, 이게 이제 몇 개의 단어로 그 문단을 추리자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이 결국에 다 뭐에 대한 얘기야? 구조에 대한 얘기지, 그냥. 구조를 파악한다? 개요를 작성해서 문맥의 흐름은 그게 구조 파악이지. 그 다음에 내용 지도나 도표를 만들어 글의 내용과 구조를 명료한다. 결국 다 구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글의 구조를 통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구조의 유형. 거기 구조의 유형에서는 지금 우리가 독서, 비문학에서 볼만한 거는 시간적 구성이랑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구성을 아는 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 거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대신 92쪽에 글의 진술 방식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얘는 주로 화법이나 장문에서 활용할 개념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넘어갑니다. 93쪽. 설명을 보시면 거기 이제 지정하고 정의가 있는데, 지정보다는 정의의 형태. 그래서 보통 정의는 뭐뭐는 뭐뭇이다의 형태를 보여주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그냥 그렇게 생겨야 이제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기지 않을 때는 그러면서도 이제 개념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는 정의라는 말만큼이나 많이 쓰고 있는 게 개념 제시, 이렇게 됩니다. 개념 제시 혹은 용어 제시. 얘는 정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죠. 정의 형태는 뭐뭐란 뭐뭐이다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94쪽. 비교와 대조는 꼭 알고 있어야지. 비교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이게 이 비교가 최근에는 그 의미를 확장해서 쓰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교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때 써? 야, 쟤랑 나랑 좀 비교하지 마,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비교라는 말은 차이점을 드러낼 때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요새 문제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선택지에 나오는 건 아닌데 문제에서 비교한다 이렇게 나와. 비교하면 거기에 차이점도 포함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 비교의 개념을 조금 넓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비교는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 요거는 명확하게 좀 알아두시면서, 아, 비교가 좀 확장된 의미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분류와 구분. 분류와 구분은 이제는 구분하지 않아. 예전에는 구분을 했거든. 이런 거야. 분류와 구분은
학교, 초, 중, 고, 대.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학교라고 한다. 이게 분류입니다. 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얘가 구분이야. 이해했어? 다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학교라고 한다. 이걸 분류. 구분은 학교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구분이야. 그래서 요새는 이걸 두 개를 구분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묶어서 그냥 분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그거 옆에 이렇게 써줘. 얘는 결국에 종류를 드러내는 방식이지. 지금 분류, 구분 옆에다가 종류라고 써주시면 돼요. 아, 종류를 드러내는 것이 분류 혹은 구분. 그래서 지금은 분류와 분석을 구분하잖아. 분석 옆에다가는 구성 요소라고 써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개념들 확인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예시. 예시는 그것 자체로 중요한 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글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되고 안 되고가 글의 파악이 되고 안 되고와 관련이 있어서 예시 자체는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글의 이해와 관련해서 특히 경제, 과학, 기술 여기에서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경제, 과학, 기술에서의 예시는 중요도는 없지만 반드시 파악하고 넘어갈 것. 그 다음 96쪽을 봅니다. 96쪽에 이제 명제랑 논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명제랑 논거라는 개념은 화법에서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화법이랑 작문에서. 그래서 보통 이 명제,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 명제가 됐으니까 얘는 어디에서? 토론에서 볼 수 있는 개념들이고 그럴 때 사실명제는 진위가 됐으니까 참과 거짓이 되겠죠. 사실명제는 참과 거짓에 대한 거. 가치명제는 가치 판단인데 이게 옳고 그름, 선과 악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책명제의 경우는 이거는 행동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행동 변화. 그 정책명제에다가는 행동 변화를 써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 정책명제는 뭐뭐 해야 한다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거에는 다시 사실논거와 소견논거가 있는데 사실논거는 통계자료. 그 다음에 소견논거는 전문가의 견해. 그래서 사실논거와 소견논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면접이나 혹은 이제 논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거는 세 가지를 마련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어떻게 마련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 생각나는데 세 번째가 잘 생각이 안 나거든. 그래서 우리 작문 문제 보면 보통 뭐가 나오느냐? 예상 반론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상대측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면은 왜 상대측 의견을 제시하겠어? 그거를 재반박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논술하면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근거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세 가지를 제시하라는 건데 세 가지를 잘 못하더라고. 나도 쉽지 않아. 연습이 좀 필요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에 대한 거는 요거는 그 논리지문에서 가끔 나오니까 그냥 추론에서 귀납과 연역이 이런 뜻이구나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연역부터 보면 얘는 전제에서 도출하는 방식이야. 전제에서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제에서 도출하는 방식인데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 확인이야.
반면에 귀납은 개별 사례를 통해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사례를 통해 도출하는 방식. 그래서 개별 사례를 일반화하는 거지, 이게 바로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는 형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97쪽의 묘사와 서사의 경우는 문학에서 많이 보는 거니까 넘어갈게. 그러면 98쪽을 같이 보면서 한번 연습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0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요 첫 교시는 요 두 지문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빨리 설명을 해서 지문 3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하나는 비문학 지문, 하나는 문학 지문 2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풀었던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볼 테니까, 일단 첫 교시는 이렇게 두 지문 정도로 보는 걸 할게요. 그러면 98쪽. 가림은 시험이 언제야? 모르겠어요. 가정. 10월 중순? 20일경? 뭐 이때쯤이야? 네. 저희도 대충. 그래? 10년치죠. 10 며칠인데 20 며칠이 껴있는. 아. 유찬이는? 네, 19일. 너네도 18일인가 그렇지? 너네도 그렇지? 17, 18. 맞지? 초은고가 정말 문제네. 초은고는 10월 6일이거든. 네. 오케이, 봅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서 보듯이 인체는 완벽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미적 대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 같아? 생각해봐.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읽었어. 뭐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전개할까? 그렇지, 인체. 왜냐면 은는을 통해서 화제를 제시했잖아. 인체에 대한 얘기구나 생각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거 인체에 대한 거니까 두 가지네요. 좌우대칭, 미적 대상. 됐죠? 그래서 하나는 미적 요소뿐 아니라, 그래, 이건 됐어. 좌우대칭이 인간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지금 인체가 이제 두 가지 특성 얘기했어. 좌우대칭이랑 미적 대상이야. 그럼 그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 대칭. 왜? 이게 뒤로 나왔지. 뭐뭐뿐 아니라, 그러니까 A뿐 아니라 B 하면 이런 형식에서는 뒤에 게 강조가 되는 거잖아. 물론 대등한 관계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된 내용이 또 뭐가 추가됐어? 그렇지, 인간 생존. 근데 미적 대상에서는 추가된 게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인체, 좌우대칭, 생존과 관련돼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겠네. 계속. 한쪽은 신을 신고 한쪽은 맨발인 채 걸어보라. 굽높이가 거기에 불과한 신이라도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것이다. 이 상태로 오래 걷다 보면 척추나 근육에 상당한 부담이 느껴질 것이다. 거기서는 또 반응이 필요하겠네.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되는 거야? 생존하고 관련된 생각해야지. 다시 봐봐. 지금 대칭이 안 됐잖아. 왜냐면 지금 대칭이 뭐와 관련이 있대? 인간의 생존과 관련이 있대. 그럼 왜 거기서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부담을 느낀다는 거야. 불편하다는 얘기인 거지. 편치 않다고. 그럼 요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생존이 바로 그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과가 초래가 됐던 거 아니야. 됐죠? 어떤 사람은 인체를 자세히 본 후 눈은 짝짝이고 손가락의 길이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 몸이 본질적으로 좌우 비대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별로 기억 안 해도 되는 거네. 비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인데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됐으니까. 그것은 수정란이 분화하는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서 환경의 요인으로 인한 차이일 뿐. 뭐가?
좌우 비대칭. 어떤 비대칭? 눈이 짝짝이거나 손가락의 길이가 다른 건 환경 요인 때문이다. 됐죠? 네. 만일 탄생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면 동일한 유전자는 몸에 대칭되는 부분에서 동일한 결과를 낸다. 이를 발생 안정성이라 부른다. 즉, 발생 안정성이 클수록 대칭적인 외모를 갖는다. 그럼 결국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겠어? 발생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발생 안정성의 개념. 그리고 이제 그애는 또 뭐랑 관련이 있겠어? 생존. 그리고 대칭. 인체의 대칭. 이렇게 관련이 돼야겠지. 이제 나 글입니다. 나 문단. 하지만 그냥 다른 얘기가 나와야겠네. 하지만 뱃속 사정은 전혀 다르다. 어떤 사정이겠어? 여태까지 뭐 얘기했어? 발생 안정성과 관련해서 지금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런데 뱃속 사정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지. 계속 봅니다. 인간을 포함한 많은 척추동물에서 심장과 위는 왼쪽, 간과 맹장은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무척추 동물은 심장이 왼쪽에 있지 않고 심혈관계가 비대칭 구조가 아니다. 거기 세 번째 문장,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심혈관계가 비대칭 구조가 아니다. 거기다가 물개 표시해 주세요. 이제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왜냐면 얘는 이중 부정의 느낌을 주거든. 왜냐면 지금 여태까지 뭐에 대한 얘기였어? 대칭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비대칭이야. 그래, 대칭이 아니야. 그런데 비대칭 구조가 아니래. 그럼 무슨 구조야? 그렇지. 대칭 구조지. 지금 나문단에 들어온 게 뭐 때문에 들어온 거냐면 뱃속 사정은 다르대. 비대칭이구나. 그러면서 무척추가 튀어나왔는데 무척추는 어떻다는 거야? 대칭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무척추가 대칭인 건 핵심 정보겠어? 아니겠어? 왜? 아니지. 왜냐면 이 글은 뭐에 대해야 돼? 그렇지. 인체에 대해야 된 거야. 인체와 관련해서는 척추동물에 대한 얘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척추 동물은 핵심 요소는 아닌 거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인체 뱃속에서는 비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비대칭이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무척추 동물을 통해서 얘는 비대칭 구조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 어떻게 해서 대칭 구조냐 봅니다. 예를 들어 지렁이는 심장에 해당하는 기관이 몸의 여러 마디에 걸쳐 정중앙에 거기다가 물결 표시. 중앙에 있는 게 뭐라는 거야? 그렇지. 중앙에 있는 게 대칭이네. 그럼 다시 첫 번째 그 줄로 가야죠. 다시 첫 번째 줄. 산문단 첫 번째, 나문단 첫 번째 줄. 어떻게 돼 있어? 심장과 위는 왼쪽, 간과 맹장은 오른쪽. 중앙이 아니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게 비대칭이구나. 됐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으로 좀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물론 첫 번째에서도 바로 추론할 수 있는 거지. 대칭이 아니래. 지금 한쪽으로 치어치어 있는 것이 대칭이 아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대칭이나 비대칭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썼어. 맞지? 인체에 대해서 써야 되거든. 왜 그래? 이 글은 인체에 대한 글이니까. 그런데 대칭이라는 말을 어디서 썼냐면 무척추 동물에서 썼다고. 그것도 이제 비대칭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 그 부분을 통해서 대칭 구조다 가운데, 대칭 구조가 아니다 한쪽으로 있는 것,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라. 이게 바로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제 추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네 번째 줄 끝입니다. 곤충이나 가재 같은 갑각류도 대칭적인 구조의 심장이 몸 가운데 놓여 있다.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비대칭은 이제 비대칭이라는 말이 나오네. 척추동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도 나타나는 거지.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심장과 위는 왼쪽, 간과 맹장은 오른쪽. 마지막 줄입니다. 왜 이런 진화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지금 나 문단에서의 중심 내용은 장기의 비대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의 비대칭을 설명하기 위해 무척추 동물의
대칭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얘는 핵심이 아닌 거지, 그래서. 그리고 왜 이런 진화가 일어났으니까 다부터는 그런 진화가 일어난 이유 혹은 뭐 원리, 과정이 이제 이어질 수 있겠죠. 계속 봅니다. 다문단입니다. 그것은 동물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 크기가 커지는 과정. 아, 그래서 척추동물은 커진 거고 지금 무척추동물은 생각해봐. 지렁이, 곤충들은 커자가. 그렇지. 불가피한 선택이래. 두 번째 줄이에요. 몸이 커지려면 두 가지 문제에다가 물개 표시. 이 두 개가 해결돼야겠네. 그래서 첫 번째는 중력을 이겨내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줄 끝이죠. 내부 골격을 고안했대. 그러면서 이제 곤충 생각해보면 곤충의 경우는 딱딱한 게 어디에 있어? 그 바깥에잖아. 갑각류도 그렇고. 그런데 인체에서는 그래, 뼈가 안에 들어있지. 아, 이게 뭘 하기 위한 상태다?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형태였던 거구나. 계속. 그 다음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줄 내려올게요. 한 줄 내려올게. 두 줄? 둘째. 몸의 구석구석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해야 하는 문제다. 산소 공급. 하나는 중력을 이겨야 되는 거, 하나는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것. 계속 그 줄 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심장은 몸 전체에 피가 돌게 하기 위해 더 커지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커졌다? 심장이 커졌다. 계속 심장이 몸 한가운데 대칭적 구조로 존재한다면 거기다 물개 표시. 결과적으로 인체의 심장은 대칭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핵심과 갈 수 있는, 핵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왜? 대칭일 때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거잖아. 그리고 그거는 생존하고 관련된다고 1문단에서 얘기했던 거고. 봅니다. 혈류량이 많을 때 흐름이 막혀 문제가 생긴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지금 장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유는 지금 심장의 경우는 대칭적인 구조라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겠어? 못 이루어지겠어? 그렇죠. 못 이루어지겠죠. 이 경우 그럼 이 경우는 뭘 말하는 거냐? 대칭적인 구조로 존재한다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 경우 혈관이 나선 모양으로 배치돼야 피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일단 지금 뭘 전제한 거냐면 심장이 가운데 있을 때야. 동웅아, 심장이 가운데 있을 때 그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단 혈관이 나선 모양으로 된대. 계속 그 줄 끝입니다. 나선은 비대칭 구조이므로 혈관은 비대칭 구조구나. 심장 역시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심장이 비대칭인 이유는 피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심장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 그리고 장기가 몸 정중앙에 일렬로 놓이면 즉 대칭적이면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생겨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고등동물에게, 다른 말로 바꾸면 혹은 척추동물에게 대장이나 소장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는 일직선보다, 즉 한가운데보다 나선형으로 배치하는 것, 즉 대칭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기. 그래서 다시 나문단입니다. 심장과 위는 왼쪽, 간과 맹장은 오른쪽.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인간 생존에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다문단은 장기가 비대칭인 이유가 되겠네. 장기가 비대칭인 이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라입니다. 라의 또 한에다가 세모 쳐주세요. 또한.
왜 그러냐면 이미 장기가 왜 치우쳐 있는지 대칭 구조가 아닌지를 설명을 했어. 또 한이 나왔으니까 또 뭐겠어? 그렇지. 왜냐면 이거는 나열해주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비대칭인 이유가 나오겠죠. 척추동물은 몸의 안과 밖이 모두 비대칭인 원시 생물체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동그라미. 아, 그러니까 앞에서도 하나의 설이겠네. 여기 설도라고 했으니까 다에서 제시한 그 이유가 하나의 설인 거예요. 계속. 진화 과정에서 같은 좌우 대칭성을 회복했지만 내장은 그대로 비대칭으로 남았다는 주장이다. 영국의 고생물학자인 리차드 제퍼리스 박사는 5억 년 전 생존했던 동물이 오늘날 극피동물과 척추동물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는 그 증거로 가장 대칭적인 동물로 꼽히는 불가사리를 제시한다. 불가사리 성체는 별처럼 오각형의 방사대칭이지만 유생은, 그러니까 성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유생은 어린 게 되겠죠? 좌우 비대칭이다. 이것이 불가사리가 원래 비대칭이었던 원시 극피동물에서 진화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이었는데 아직 내장은 덜 된 거다. 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중심 내용은 장기가 비대칭이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설이 되는 거지. 맙니다. 앞에서 언급된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 내부는 분명 비대칭을 이루고 있다. 과학세계에서 비대칭보다는 대칭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인간 내부처럼 비대칭이 더 효율적이고 더 과학적일 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문단과 관련해서 얘기가 정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마에서의 중심 내용은 비대칭의 효율성 혹은 과학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화제는 발생 안정성과 장기의 비대칭성, 이렇게 되겠죠. 뭐에 대한 얘기인지. 그리고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 되겠고, 글의 주제는 장기가 비대칭인 이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28번은 몇 번일까요? 128번은 5번이 되겠네요. 가설을 소개하여 현상의 원인, 뭔데? 장기가 비대칭인 이유. 의 이해를 심화하고 있다. 됐죠?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볼까요? 맥주기입니다. 플라톤부터 플라톤은 최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지닌 성질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플라톤의 뭐 주장 혹은 플라톤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하려나 봐. 그런데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인간뿐 아니라 신도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규정되지 않은 건 뭐 때문인 거야? 고양.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규정되지 않았고 고유한 성질을 지녔대.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거기서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시. 지금 플라톤은 최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대상을 인식해야 된대. 그럴 때 플라톤은 뭐 중심으로? 이성을 중심으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플라톤 하면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 이성의 작용이 필요한데 계속 우선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오려내요. 거기다가 물결 표시. 지금 앞에서는 대상은 규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고유한 성질을 지녔대. 됐어? 그런데 지금 그것 중에서 그런 대상에서 일부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어떻게 해서? 오려내서. 명확히 설명, 고정치로 확정 지어서.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고정치로 확정 지어야 하는데 그런 대상이 바로 이데아라 부른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이데아는 뭐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그렇지. 모든 대상의 성질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글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초기 작품에서는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 원숙기 작품에서는 진정한 존재, 영원 불면한 어떤 실체로 규정된다. 그럼 이제 이데아의 모습인 거네. 초기의 이데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원숙기의 이데아의 모습이 다르죠. 그럼 이 둘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겠지. 일단 공통점은 지금 이데아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무언가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일문단에서 설명했던 거. 그거는 이제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고, 어떤 요소가 이제 달라져서 지금 초기의 모습하고 원숙기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계속 두 번째 줄이야.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먼저 뭐에 대한 설명부터? 초기의 모습에 대한 설명부터네. 인간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위해 학생, 농부, 사업가, 정치가 등과 같은 특정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기다 가르쳐주면 되겠네. 다시 인간을 예를 통해서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럴 때 특정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모두의 공통적인, 즉 일반적인 인간 거기다 밑줄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일단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은 뭐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따라서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서의 이데에 대한 규정은 보편자 개념을 통한 규정이고, 그러니까 보편자 개념에다가도 밑줄을 쳐야겠죠. 그러한 규정은 대상을 단순히 감각적 차원에서 한 번만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괄호를 쳐서 구분해야지. 이성적 차원, 이미 이성은 앞에서 나왔잖아. 일문단에서도. 개념체계의 좌표를 통해, 개념체계의 좌표. 그러니까 지금 초기의 이데의 모습은 일반적이고 보편자 개념을 활용하고 개념체계의 좌표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에서의 핵심 내용은 개별자 사물의 공통된 모습인 이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다에서는 뭐가 설명이 되어야겠어? 그렇지, 원숙기가 설명이 되어야겠지? 그런데 이 글은 재밌게도 직접적으로 원숙기라는 말을 안 써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이데아, 즉 한 사물의 보편적 성질만 거기 만에다 동그라미 쳐주면
알면 그 사물에 대해 완전하게 인식, 거기다 물결 표시. 요거는 그래서 문단에서 두 번째 줄, 정확하게 인식, 완전하게 인식,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인식하게 되는 것인가 생각해봐. 만약에 인식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질문의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거 대놓고 물론 그렇지 않대. 그러니까 보편적 성질만, 봐봐. 그러면 다해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이데아, 그럼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 이러한에다가 그 물결 표시해주면 이러한이 지시한 것은 뭐겠어? 나에서 언급한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인 거지. 그래야지 이 구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거기에서는 뭐랑 짝짓는 거냐면 보편적 성질하고만 짝짓게 되는 거라고. 뭐가? 초기의 모습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얘기인 거지. 계속 봅니다. 다해서 두 번째 줄이에요. 개별적 사물에 대해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이데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뿐만 합니다. 밑줄. 지금 이미 얘는 앞에서 설명했던 거잖아. 이데아가 바로 뭐였어? 초기의 모습이었어. 그 다음이 이제 이 다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사물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즉 개별적 특수성의 밑줄을 쳐주시고 이게 이제 바로 무엇과 연결될 수 있겠어? 원숙기랑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적절한 글 읽기라는 겁니다. 계속 사실 플라톤의 초기 작품에 나오는 이데아에 대한 알문, 한 사물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알문, 학문적 차원에서의 안 밑줄 쳐줘야죠. 왜냐? 지금 얘는 처음 나온 거잖아.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에 대한 얘기야? 초기에 대한 얘기지. 그러니까 나에서 지금 언급된 그 초기에 대한 게 다해서 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야. 학문적 차원에서의 알문 제공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의 고유성까지 꿰뚫는 완벽한 알문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래. 고유성 앞에서도 확인했어? 그래서 플라톤은 그 원숙기에 속하는 작품에서부터 개별자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이데아에 대해, 거기다 붙습니다. 개별자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이데아. 이것이 바로 개별적 특수성이 되는 거죠. 이데아에 대해 주로 고찰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이게 조금 별로 글이 좋은 글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런 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전환이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새로운 차원의 이데아로는 이데아와 현상계에 대한 비유적 표현 때문에 철학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오해를 받아왔다. 지금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데아에 대한 오해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이 문단에서 얘를 분리하는 게 문단의 하나의 내용으로 통일된다는 측면에서 더 적절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라는 지금 이제 오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에서의 핵심 내용, 다에서의 중심 내용은 사물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대한 얘기죠. 그건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보편, 그렇지. 개별적 특수성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지. 개별적 특수성만으로 완전한 이해가 되는 거, 인식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럼 얘는 똑같은 방식인 거 아니야. 지금 보편적 성질만으로 안 된대.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 개별적 특수성도 필요하대. 이 얘기인 거지. 그럼 그 얘기는 개별적 성질, 특수성만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지금 다음 문단의 핵심은 보편 더하기 개별 특수성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한 인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완전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랍니다. 사실 이데아는 영원 불변한 실체고 현상계의 개체는 그것의 그림자라는 비유적 표현은 일반인들에게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그래, 지금 요거는 그 다해서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받은 거네요. 심각한 오해.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데아를 안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학문적 인식체계 속, 이게 이제 바로 뭐예요? 초기의 모습에서 나타났던 거지. 아까 학문적인 건 됐으니까. 이게 속에서 그 대상에 속해 있는 유개념을, 지금 완전한 인식은 초기의 모습하고
원숙기의 모습인 거지. 앞에 학문적인 건 뭐가 됐어? 초기가 됐잖아.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유개념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숙기에서의 개별적 특수성이라고 봐야지. 됐습니까? 유개념을 파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데아의 그림자인 개별자를 안 다음은 이데아라는 보편적 성질과 함께, 아니네요. 뒷부분이네. 함께하고 있는 개별자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네. 이데아만 중요하고 이데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와 개별적인 것도 모두 알아야 완전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럼 이걸도 이제 아까 전에 지금 내가 그런 데가 들어가 별로 그리 좋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잖아. 또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지금 설명한 부분 읽었어. 이 설명한 부분이 오해에 대한 거야? 아니면 정확한, 그러니까 이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는 거야? 이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지.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않고 지금 플라톤의 이데를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아는 거야.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가 빠졌어? 사람들이 왜 오해하는지, 아까 이제 오해하는지는 비교 표현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오해하는 내용이 없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나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구나가 되는 거잖아. 좋은 글이 아니지.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그 평가원 문제를 자주 보다 보면, 이 평가원에서 정말 글을 기가 막히게 쓰거든. 그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자주 봤던 흐름이 안 맞는 거야. 보통 그런 글을 보면 이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문단가리도 하고 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글들을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요새의 글은 사실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지문을 늘리다 보니까 한편의 글의 어떤 완결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좋은 글은 아니야. 왜냐면 잉여 정보가 많아. 내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배경 지식. 그거 없어도 글의 흐름은 충분히 이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를 내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게 독해를 방해하고 지문을 길게 만들고. 예전 지문,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났던 때가 2017 학년도, 16년부터 그랬으니까 그 17학년도 이전 지문은 안 그래. 17학년도 이전 지문은 정말 글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면 문제가 다 풀려 한 번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등급 컷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높게 형성이 된 거죠. 95점, 96점 이렇게 됐던 거니까. 왜냐?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야. 글이 깔끔하니까 그런 거야. 군더더기가 없어. 그래서 예전 글이 훨씬 더 좋아요. 글 전체의 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정말 문제를 내려고 구성한 게 보여. 뭐 어쨌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이전에 한번 기출문제도 풀어봐 주세요. 정말 좋습니다. 계속 봅니다. 따라서 찾았어. 따라서 그의 이데아론에서는 그의 이데아론에는 보편자에 대한 개념적 파악, 이게 이제 바로 초기와 관련되는 거죠.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내용적 파악, 이게 이제 원숙기에 대한 거고, 또한 이 보편자에 대한 개념적 파악의 경우는 이제 이데아에 해당하는 거고,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내용적 파악의 경우는 이제 현실계에 있는 개별자, 현실계에 있는 개별자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특수성에 대한 내용적 파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이중적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학문적 인식체계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의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은 플라톤 이데아론의 진정한 의의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의의도 얘기해주지도 않아. 알 수 있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것만으로. 그래서 129번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데아가 되겠죠? 플라톤의 이데아론 혹은 플라톤의 이데아.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 되겠고, 글의 주제문은, 중심 내용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진정한 의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2번이에요.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모의고사를 좀 보겠습니다.